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쏟아지는 최신 연구 자료나 막 트렌드 분석 기사들 있잖아요. 네, 엄청나지 많죠, 요즘. 네, 그런 것들을 정신없이 다루다 보면 가끔은 좀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고 싶어질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뭔가 리셋이 필요한 순간이 오죠. 그래서 늘 이성과 논리로 무장한 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예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던져줄 자료를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 오늘 탐구는 평소 우리가 하던 거랑은 결이 완전히 다른가 보네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뛰어들 이 심층 탐구의 출처는요. 소누 샴다사니가 편집한 칼 구스타프 융의 레드북, 그러니까 독자판 발췌본입니다. 아, 융의 레드북이요. 심리학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름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일반적인 학술서는 전혀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도 익히 아시다시피 현대 심리학의 거장인 융이지만 오늘 다룰 이 텍스트는 그의 정제된 논문이 아닙니다. 스위스 윤행 금고에 무려 수십 년 동안이나 꽁꽁 숨겨져 있었죠. 네, 그렇게 숨겨져 있었던 아주 사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하게까지 한 천재의 내밀한 일기장 같은 기록물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자료네요. 그래서 이번 탐구의 미션은 이 깊고 어두운 자료의 바다로 직접 들어가 보는 겁니다. 융은 도대체 왜 자신의 심리학적 토대가 된 이 결정적인 저작을 세상에 공개하기를 그토록 두려워했을까요? 네, 그리고 그게 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는 부분도요. 맞습니다. 100년도 더 전에 쓰인 이 기묘하고 파격적인 기록이 매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분투하는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과 도대체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정말 기대되는 탐구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융의 인원들, 분석 심리학의 여러 개념들은 아주 깔끔하게 정리된 교과서적 지식이잖아요. 그렇죠. 엄청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레드북 자료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의 정신이 자신의 가장 밑바닥, 그 심연을 방어막 없이 마주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날 것 그대로의 생생한 기록이거든요. 날 것 그 자체죠. 융 스스로도 훗날에 고백을 했어요. 자신의 모든 과학적이고 학문적인 저술들이 사실은 바로 이 시기에 무의식에서 쏟아져 나온 이미지들을 그저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그 점잖은 학자로서의 융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자신의 정신이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싸우던 1913년의 융으로 돌아가 보죠. 네, 1913년 아주 결정적인 해죠. 프로이트와의 결별로 인한 학문적, 개인적 고립 같은 배경은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 이후 융의 내면에 일어난 일이니까요. 자료에 묘사된 그의 환상들을 읽으면서 저는 솔직히 등골이 좀 오싹했거든요. 네, 그 묘사가 아주 생생하죠. 기차를 타고 가던 융의 눈앞에 갑자기 유럽 전체가 바다에 잠기고 그 거대한 파도가 핏빛으로 변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시체가 떠오르는 환상이 막 펼쳐집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이게 단순한 백일몽이 아니라 융은 그 피비린내를 실제로 맡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게다가 북쪽에서 시작된 얼음 같은 추위가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드는 환상도 계속 이어지고요. 완전한 공포 그 자체였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좀 풀어볼까요? 정신분열증 연구의 대가였고 매일 진료실에서 환각과 망상에 시달리는 환자들을 보던 정신과 의사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그 똑같은 증상을 겪고 있다고 확신하게 된 거네요. 맞습니다. 스스로를 나는 지금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진단 내리면서 느꼈을 그 절대적인 공포감은 진짜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머릿속의 모든 이성적 구조가 산산조각 나는 느낌이었겠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융이 느꼈던 그 극단적인 공포가 역설적인 방식으로 해소되는 역사적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아, 그 전쟁 발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료를 보면 1914년 8월 드디어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죠. 유럽 전역이 진짜로 피바다가 된 겁니다. 네네. 그런데 이때 융의 반응이 아주 기막힙니다. 전쟁이 터졌다는 소식을 듣고 융은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잠깐만요. 이 부분 기록 읽으면서 저는 제 눈을 의심했거든요. 전쟁이 터져서 수백만 명이 죽게 생겼는데 안도감을 느꼈다고요? 네, 언뜻 보면 이해가 안 가죠. 의사로서 자신의 정신줄을 잡는 게 인류의 비극보다 우선순위였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 안도감 이면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어떤 다른 심리적 지제가 있었던 걸까요? 바로 그 후자입니다. 이 안도감은 이기적인, 사이코패스적인 반응이 절대 아니었고요. 철저한 인식론적 충격에서 온 거였죠. 인식론적 충격이요. 네, 자신이 개인적으로 미쳐버려서 뇌가 고장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의 환상은 개인의 억압된 욕망이 만들어낸 사적인 망상이 아니라 다가올 집단적 비극을 미리 본 거군요. 정확합니다. 다가올 유럽 전체의 비극, 즉 시대의 거대한 흐름을 자신의 무의식이 마치 지진계처럼 먼저 감지하고 반응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미친 게 아니라 세상이 미쳐가고 있다는 걸 무의식의 층위에서 미리 시각화해서 보았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깨달음이 융 심리학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됩니다. 개인의 무의식 저 밑바닥에는 인류 전체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 공유하는 거대한 심리적 지층이 존재한다는 걸 확인한 거니까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집단 무의식이 탄생하는 배경이군요. 네,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이 도서관에 앉아서 만들어낸 단순한 이론적 가설이 아니라 융의 아주 뼈저린 체험을 통해서 탄생하는 역사적인 순간인 거죠. 그렇게 집단 무의식이라는 거대한 바다를 발견한 융은요. 이 무시무시한 환상들을 그냥 회피하거나 약물로 억누르는 쉬운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그 바다 한가운데로 뛰어들죠. 대단한 용기죠, 사실. 여기서 융이 사용한 방법이 바로 적극적 상상이라는 기법입니다. 이게 단순히 멍하니 공상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혀 다르죠. 아주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의도적으로 자신의 의식을 비우면서도 완벽하게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한 채 무의식의 이미지들이 스스로 움직이도록 허용하는 아주 위험천만한 심리적 실험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무의식에서 기괴한 이미지나 공포가 올라오면 반사적으로 의식의 스위치를 꺼버리거나 억압하려고 하잖아요. 저 같아도 당장 도망쳤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융은 자아의 통제력을 끈질기게 유지한 채 무의식의 심연으로 계단을 걸어 내려가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영혼과 대화하고 다양한 내면의 인물들을 마주하죠. 심의 잠수 같은 거네요. 네, 저는 이 과정이 마치 심리적인 심의 잠수와 같다고 봅니다. 수압에 짓눌려 자아가 파괴될 위험을 무릅쓰고 깊이 들어간 겁니다. 그 잠수 끝에 만난 인물들과의 대화가 자료에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죠. 특히 융이 필레몬이라는 현자를 만나는 대목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필레몬,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외양 묘사를 보면 물총새에 날개를 달고 있고 황소의 뿔을 가진 아주 기이하고 이교도적인 현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융의 태도예요. 어떤 태도 말씀이신가요? 융은 이 필레몬을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상상력의 산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필레몬은 융이 모르는 지혜를 말했고 융의 생각에 반박하기도 했거든요. 융은 글의 자신과 독립된 객관적인 심리적 실체이자 진정한 내면의 스승으로 대우했습니다. 이걸 좀 더 큰 그림이랑 연결해 본다면요. 융이 필레몬을 비롯한 내면의 인물들과 나눈 이 기나긴 대화는 단순히 한 개인의 심리 치료 과정을 넘어섭니다. 더 거대한 의미가 있다는 거군요. 네, 이것은 두 가지 거대한 세계관, 융의 표현을 빌리자면 시대의 정신과 시면의 정신 사이의 치열한 충돌과 화해를 보여주는 과정이었습니다. 세대의 정신과 시면의 정신이라 이거 오늘날 우리 일상과 아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개념 같은데요? 아주 정확히 맞닿아 있죠. 시대의 정신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의 규칙입니다. 이성, 과학, 효율성, 쓸모, 논리 같은 것들이죠. 딱 우리가 매일 신경 쓰는 것들이네요. 반면에 시면의 정신은 신화, 영혼, 비합리적인 환상, 그리고 이미지로 말하는 세계입니다.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오래된 인류의 본성이죠.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에 빗대어 보자면 시대의 정신은 여러분의 노션 플래너난 엑셀 시트, 회사에서 요구하는 KPI 달성률, 혹은 주식 차트 분석 같은 걸 겁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논리적 세계죠. 네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반면에 시면의 정신은 여러분이 한밤중에 멍하니 누워있을 때 맥락 없이 떠오르는 기묘한 상상이나 아무리 이성적으로 통제하려 해도 불쑥불쑥 치밀어 오르는 깊은 번아웃, 혹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강렬한 끌림 같은 거 아닐까요? 와, 아주 탁월한 비유입니다. 융이 보기에 당시 유럽인들,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들은 철저하게 이 시계의 정신에만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이성적인 것만 추구한 거군요. 네, 효율성과 이성만을 맹신하다 보니 내면의 신화적 상상력을 잃어버리고 신화가 없는 상태로 뿌리가 뽑혀버렸다고 진단한 거죠.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억눌렸던 무의식의 어두운 힘, 즉 시면의 정신이 통제를 잃고 폭발해버린 게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비합리적이고 야만적인 홀로코스트였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성으로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그 오만함이 오히려 가장 비이성적인 파괴를 불러왔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융의 이 내면 탐험은 자신을 치유하는 걸 넘어서 잃어버린 영혼의 가치와 신화적 상상력을 현대사회에 다시 가져오려는 아주 거대한 구출 작전이었던 셈이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각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이 압도적인 내면의 경험들이 어떻게 물리적인 책으로 탄생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건 정말 시각적으로 압도적이죠. 네, 융은 처음에는 매일 밤 검은 노트라고 불리는 수첩에 자신의 환상과 대화들을 거칠고 날 것 그대로 막 휘갈겨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융은 이 기록들을 거대한 붉은 가죽 양장본에 정성스럽게 옮겨 적기 시작해요. 마치 중세시대의 수도사들이 신성한 경전을 필사하듯이 말이죠. 맞아요. 엄청나게 정교한 캘리그래피 글씨체를 사용했고요. 페이지마다 숨막히게 아름답고 기하학적인 만다라 그림들을 직접 그려 넣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제목부터 심상치 않은 새로운 책, 즉 리베르 노브스, 우리가 흔히 레드북이라고 부르는 이 경이로운 오브제입니다. 자료에 나오는 만다라나 그림들을 직접 보면요.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네, 융이 얼마나 엄청난 물리적 시간과 예술적 에너지를 이 작업에 쏟아부었는지 짐작할 수 있죠. 자신의 정신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시각적인 작업에 온전히 매달리며 스스로의 내면을 통합하려 했던 겁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진진해지는 부분은요. 융이 이 붉은 책에 엄청 공들여서 기록과 그림을 남기고 있을 때 겪은 한 일화입니다. 아, 그 목소리 들은 사건이요. 네, 어느 날 융의 내면에서 어떤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주 또렷하게 이것은 예술이다 라고 말하죠. 네, 융의 반응이 재밌죠. 솔직히 저라면 아하, 내 무의식이 지금 꽤 멋진 예술작품을 창조해내고 있구나 하고 내심 뿌듯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융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떻게 했죠? 그는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아니다. 이것은 예술이 아니라 자연이다. 융의 그 고집스러우면서도 핵심을 꿰뚫는 면모가 아주 잘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융이 그렇게 강하게 저항한 데에는 아주 깊은 철학적 이유가 있거든요. 어떤 이유인가요? 만약 자신이 목숨을 걸고 마주한 이 끔찍하고도 경이로운 환상들을 그저 심미적인 예술작품이나 문학적인 픽션으로 치부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한낱 예술작품이 되어버리는 건가요? 네, 그것은 의식이 무의식을 다시 한번 대상화하고 포장해버리는 것에 불과하게 되는 겁니다. 아, 무의식이 던지는 그 날것의 진실을 예술이라는 그럴싸한 액자 속에 가두어버린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융에게 이 내면의 환상들은 꾸며낸 창작물이 아니었어요. 바깥 세상의 천둥번개나 중력의 법칙만큼이나 실제적이고 객관적인 심리적 자연현상이었죠. 예술이 아니라 자연현상이다. 네. 그는 이 경험이 한치의 타협도 없는 진실의 기록으로 남기를 원했습니다. 심미적인 즐거움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의 영혼과 치열하게 대결한 과학적 관찰의 결과물이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진실을 담고 있고 시각적으로도 완벽한 완성도를 가진 책을 융은 왜 죽을 때까지 세상에 공개하지 않았을까요? 아, 그게 참 미스터리죠. 자료에 따르면 1930년경에 작업을 거의 중단한 이후로 이 책은 수십 년 동안 굳게 닫힌 문 뒤에 심지어 스위스의 은행금고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융의 가족들조차 아버지가 무슨 작업을 했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하니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거든요. 왜 평생을 걸쳐 쓴 가장 중요한 책을 숨겨야만 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그 당시의 시대적 맥락과 융의 사회적 위치입니다. 당대의 최고 지식인이었죠. 네, 융은 이미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저명한 정신과 의사이자 학자였습니다. 만약 이 붉은 책에 거칠고 귀괴하고 다분히 신비주의적인 내용과 그림들이 대중이나 주류학계에 그대로 공개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학교에서 당장 퇴출당했겠죠. 융이 결국 프로이트랑 싸우더니 정신이 나갔다. 과학자가 아니라 사이비 종교 교주가 됐다 하면서 조롱거리가 됐을 게 뻔합니다. 맞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던 학자조차도 그 시대의 정신이 가하는 폭력적인 시선 앞에서는 깊은 두려움을 느꼈던 거군요. 네, 자신의 과학적 평판이 완전히 무너질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 그리고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1930년경 융에게 찾아온 결정적인 학문적 돌파구와 관련이 깊죠. 어떤 돌파구였나요? 당시 융은
동양의 연금술 서적인 황금꽃의 비밀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엄청난 충격과 희열을 동시에 느끼게 되죠. 연금술이요? 돌덩이를 금으로 만든다는 그 중세시대의 주술적인 학문 말인가요? 그게 융의 심리학과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연금술을 금을 만드는 물질적 실험으로만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융은 연금술 텍스트들에 담긴 진짜 의미를 해독해냅니다. 진짜 의미라면? 고대의 연금술사들이 불순물이 섞인 광물, 즉 납을 뜨거운 가마에 넣고 녹여서 불순물을 태워버리고 마침내 순수한 금, 현자의 돌을 얻어내는 그 화학적 과정 있잖아요. 네네. 그게 사실은 인간이 자신의 거칠고 어두운 무의식을 직면하고 정제하여 온전한 자아로 나아가는 심리적 정제 과정에 대한 아주 완벽한 메타포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아, 여기서 모든 포즐이 맞춰지네요. 융이 붉은 책에 그토록 고통스럽게 기록했던 자신의 내면적 분열과 귀괴한 환상들이 혼자만의 미친 경험이 아니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수백 년 전 인류 역사에 이미 존재해온 어떤 보편적인 영혼의 정제 과정, 즉 연금술적 과정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거네요. 네, 자신이 걸어온 길이 인류의 오랜 지혜와 연결되어 있다는 객관적 증거를 찾은 셈이죠. 이 발견 이후 융은 붉은 책에 직접 환상을 기록하고 그림을 그리는 개인적이고 예술적인 작업을 서서히 멈춥니다. 그럼 그 이후엔 뭘 한 거죠? 그 대신 남은 평생 동안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히 깨닫게 되죠. 바로 이 레드북이라는 용광로에서 끓어오르던 원초적인 이미지와 상징들을 20세기의 현대인들이 거부감 없이 소화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아, 이성적이고 체계적인 과학적 심리학의 언어로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서관에서 볼 수 있는 융의 방대한 학술 저작들과 심리학 이론들은 모두 이 레드북이라는 가장 깊은 우물에서 길어올린 물을 과학이라는 정수기로 쫙 정화해서 내놓은 결과물이라는 뜻이군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100년 전 스위스의 한 정신과 의사가 자신의 마음속 괴물들과 싸우며 붉은 가죽책에 귀괴한 그림을 그렸다는 이 영화 같은 사실이 지금 우리 삶에 어떤 통찰을 줄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우리는 매일 이성과 논리, 효율성만으로 자신을 증명하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배우고자 노력하고 자신을 통제하려 애쓰는 청취자 여러분조차도 가끔은 내 안에 논리로는 도저히 통제되지 않는 낯선 감정이나 충동이 불쑥 튀어나올 때 당혹스러움을 느끼지 않으시나요? 네, 바로 그 당혹스러운 지점이 융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융은 레드북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성화라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심리학적 목표를 완성했거든요. 개성화요? 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개 사회적 역할이나 직함,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밝고 이성적인 모습, 즉 페르소나만을 자신의 전부라고 굳게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융은 이런 편향된 상태로는 결코 진정한 온전함에 도달할 수 없다고 경고하죠. 그렇다면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 내면에 부족한 그 반쪽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 건가요? 의식의 밝은 빛 뒤편으로 밀려나 있는 내면의 어둡고 이해할 수 없으며 때로는 수치스럽게까지 한 부분, 융이 그림자라고 불렀던 영역을 대면해야 합니다. 앞서 융이 끔찍한 환상과 피투성이 괴물들을 피하지 않고 대화했던 것처럼요. 그림자라는 게 단순히 나쁜 성격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이 그림자를 단순히 나의 나쁜 인성이나 범죄적 본능 정도로 오해하시는데요. 그림자는 그저 무의식에 억눌려 살아보지 못한 나의 또 다른 가능성 또는 사회적 기준에 맞지 않아 버려진 원초적 생명력에 가깝습니다. 아, 억눌린 생명력이요? 이것을 계속 억누르기만 하면 결국 신경증이나 깊은 번아웃으로 폭발하지만 이것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의식과 통합해낼 때 비로소 우리는 부서지지 않는 단단하고 온전한 개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개성화의 핵심입니다. 무조건 밝은 빛을 향해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의 어둠까지도 끌어안아야 온전해진다는 깊은 통찰이네요. 자료를 보니까 융은 실제로 환자들을 치료할 때도 아주 독특한 처방을 내렸더라고요. 어떤 처방이었죠?
단순히 약을 주거나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환자들 스스로에게 각자의 조그만 레드북을 만들어 보라고 권유했다고 합니다. 네, 융은 무의식에서 떠오르는 이미지들, 꿈의 조각들, 형언하기 힘든 감정들을 빈 종이 위에 직접 그리고 색칠하고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그게 미술 치료 같은 건가요? 단순히 스트레스 해소용 미술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바깥 세상의 무자비한 논리, 즉 시대의 정신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의 영혼이 쉴 수 있는 안전한 안식처, 즉 내면의 성당을 각자의 마음속에 직접 구축하라는 가르침이었죠. 내면의 성당이라. 네, 외부의 그 어떤 권위나 정보보다도 자기 내면의 심연에서 솟아나는 진실이 가장 강력한 치유의 힘을 가진다고 믿었던 겁니다. 정말 압도적인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융이 1913년에 겪었던 그 끔찍하고도 경이로운 무의식적 붕괴부터 시작해서 끈질긴 자아의 통제력으로 내면의 스승들과 마주한 적극적 상상의 과정, 그리고 수십 년의 침묵을 깨고 마침내 세상의 그 물리적 실체를 드러낸 레드북의 진정한 가치까지 깊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네, 엄청난 내용들이었죠. 이 모든 탐구를 관통하는 하나의 사실은 융이 평생에 걸쳐 쌓아올린 그 거대한 학문적 성취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 내면의 가장 어둡고 위험한 곳까지 기꺼이 걸어내려갔던 한 개인의 처절한 용기가 있었다는 점이네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방대한 사료는 단순히 심리학의 역사를 다루는 문헌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성애라는 좁은 당에 스스로를 가둔 채 정보의 과부하 속에서 길을 잃어가는 현대인들에게 내면의 신화적 상상력과 영혼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나침반과도 같은 텍스트죠. 네, 정말 공감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이 깊은 탐구를 통해서 단순히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을 넘어서 논리가 설명하지 못하는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향한 깊은 통찰의 순간, 일종의 강렬한 아하 모멘트를 경험하셨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파문을 일으킬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며 이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오늘 밤 여러분이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완전히 끄고 완벽한 침묵 속에서 눈을 감은 채 여러분의 의식을 비운다면 여러분 내면의 가장 깊은 곳, 그 심연의 정신은 과연 여러분에게 어떤 낯선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할까요? 아주 심오하네요. 그리고 만약 그 목소리가 여러분이 평소 믿고 있던 합리적인 내 모습과 너무나도 달라서 두렵고 거칠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기꺼이 마주하여 여러분만의 레드북에 잉크를 찍어 기록할 용기가 있으신가요? 각자의 레드북을 쓸 용기 말이죠. 네, 늘 정답만 찾도록 강요받는 세상에서 한 번쯤은 설명할 수 없는 스스로의 깊은 내면을 탐험해 보시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심층 탐구 여정에서 더욱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